진행을 맡은 신의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픈 채팅방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없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 검색에 큐어 입력을 하시면 오늘 GV 오픈 채팅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연상호 감독님께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확인하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너무 좋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온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러나 극장에서는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또 처음이라면 25년 전 영화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어떤 충격적인 기운을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공유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큐어라는 작품은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을 처음으로 국제적인 무대에 알렸던 작품이고요. 이 영화를 만들 때가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야쿠쇼 쇼지 배우와 거의 동년배여서 40이었거든요. 그 전까지 83년에 로만 포르노로 데뷔해서 TV 시리즈나 TV 영화를 만들다가 이 큐어로 드디어 일본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의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연상호 감독님이 올해 전주에서 프로그래머로 활약을 하시면서 이 영화를 관객들에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애모하는 영화임을 느낄 수 있었는데, 감독님은 언제 처음 영화를 보셨고 그 이후에 어떤 인상으로 이 영화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신 걸까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큐어라든가 절규, 회로 이런 작품들은 영화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봐야 하는 그런 전설적인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의무감으로 좀 봤던 것 같고, 한참 전에 영화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 근데 이제 이 세 편의 작품을 보고 되게 이제 빠져들었죠. 사실은 특히 이제 큐어, 절규 이런 작품들 너무 이제 좋게 봤고, 그때부터 이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의 작품들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고 또 찾아보고 또 막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제 이 큐어라는 작품이 4K로 복원이 된다라는 거를 한 1년 전쯤인가 인터넷에서 이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고편이 막 4K 예고편이 나와서 야 이거 빨리 4K로 복원돼서 나와라 하고 있었던 차에 전주국제영화제 측으로부터 프로그래밍을 해보라는 얘기를 큐어 얘기를 했었고요. 의외로 또 그게 아무래도 최근에 복원된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또 상영에도 문제가 없었고 감독님까지 오시게 돼가지고 제가 또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을 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뵙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밥만 같이 드신 게 아니라 대담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누신 걸로 알고 있고, 이를테면 전주 한정식집 가서도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는 네. 여러 가지 사담도 나누신 걸로 아는데, 직접 대면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과 좀 인상적인 이야기 나눈 게 있다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혹시?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한테 연상호 감독이 영화를 많이 찍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이 내가 영화도 나이 때는 1년에 5편씩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일본 영화계가 그렇지만은 그 작품들을 좀 빨리 많이 찍잖아요. 빨리 많이 찍는데 이 큐어라는 작품도 기요시 감독님이 이렇게 야쿠자 영화 거의 5편 중에 3편 찍고 짬날 때 찍고 그 영화가 바로 큐어라는 영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에너지, 그 순간적인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잘 발휘가 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무비라고 하죠. 폭력, 섹스, 야쿠자들이 나오는 영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이 큐어 전에 83년 데뷔 이후로 딱 말씀하신 이 30대 후반, 40대 무렵에 정말 엄청나게 닥치는 대로 찍어 내려갔던 그 영화를 찍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에너지와 여러 가지 생계 문제도 있었고, 또 투자받아야 하는 상황들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왔다라는 게 이 영화는 작품 바깥에서도 좀 영화 감독들에게 용기를 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감독님께서는 이제 영화 감독들에게 정말 필랑작이라는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게 처음 찾아봤던 큐어와 4K 리마스터링 되어서 극장에서 본 큐어 사이에는 혹시 어떤 차이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그 전에 안 보이고 안 들렸던 것들이 좀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전주에서 저는 그 봤는데 전주에서 할 때는 일단은 사운드 디자인에 좀 되게 많이 놀랬던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그 지퍼라이터에 막 지글지글거리는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죠 감옥 마미아가 잡혀 있을 때 그 건물에 막 소리 지르는 소리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계속 뭔가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또 뭐 그 빈 세탁기 소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이번에 보면서 되게 좀 그 전에 볼 때는 못 느꼈었는데 좀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그 후반부에 그 낡은 집에 갔을 때 교주의 사진이 붙어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비닐 뭐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사진이 가려져 있는데 그 걷어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렇게 걷어내면은 더 뭔가 사진이 또렷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걷어냈는데 더 흐릿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수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감독님한테 그 장면에 대해서 좀 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려졌을 때는 실제 사람을 데려다 찍었다고 해요. 네네. 그 배우를 데려다 찍고 걷었을 때는 그 사진을 갖고 찍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어떤 정교한 어떤 연출 효과였던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그전에는 잘 못 느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리마스터링 되면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아무래도 감독님 방금 이야기해주신 사운드적인 측면들. 이를테면 구로사와 기요시는 영화로서 온전히 자기만의 리얼리티를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자기만의 리얼리티를 정말 구축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 큐어 같은 경우도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지향했던 바는 호러 영화적인 음향은 좀 배제하고 가급적인 일상적인 상황들, 이를테면 공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장소의 앰비언스에서 기묘함을 더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를테면 어떤 공간의 앰비언스가 극대화되어서 아주 기묘하게 물이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미세하게 들리는 기계음이 내내 신경을 자극한다든지 또 갑자기 굉음이 들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큐어는 굉장히 극진적인 시도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것을 리마스터링 과정에서 그제야 좀 극대화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고요. 이 리마스터링 버전을 보면서 아무래도 디테일이 극장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라고 하면 숏을 엄격하게 만드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시각적으로는 감독님께 좀 이 장면으로부터는 정말 영감을 받았다라고 할 만한 어떤 숏이나 이미지 같은 게 있을까요, 감독님? 일단은 뭐 그 앵글 구성이나 이렇게 되게 정갈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강원 렌즈를 사용해서 실내에서도 이렇게 찍는 그런 샷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예를 들면은 그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뛰어내려서 그 병원에 있는 그 취조하는 장면 같은 때도 되게 이제 망원 렌즈로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찍은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로케이션을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적어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병실이 그렇게 넓지 않죠. 사실은 넓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세트로 만들어서 벽을 없애고 멀리서 떨어져서 찍는다든가 그랬어야 될 텐데
오히려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샷을 먼저 생각하시고 로케이션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약간 병원 같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병원 침대가 놔뒀을 뿐이지 어디 네. 창고 같은 데인데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샷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데를 로케이션을 선별을 한 것 같아요. 실제 병원에서는 그렇게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샷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찾아가서 이제 뭐 병원 테이블, 그 병원 침대 같은 걸 놓고 찍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이번에. 뭐 그 여의사와 그 대화하는 그 뭐야 병원 장면 같은 경우도 그 앵글을 만들기 위한 게 먼저였던 것 같고 사실 이 병원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저런 병원이 있나, 대한민국에서 저런 병원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앵글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런 공간 물론 뭐 한국 영화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큐어라는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들이 그런 샷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되게 리얼한 세트를 짓고 한쪽 벽면을 이제 띄어내서 비슷한 효과가 나는 장면을 찍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로케이션을 먼저 찾고 거기에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찍는 방식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샷에 되게 좀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앵글이 주는 그 느낌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사실은 이제 이 작품 말고도 이 절규라는 작품에서 사실은 이제 카메라 효과 같은 것들을 되게 이렇게 의외성이 있는 카메라 효과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관객이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효과들. 뭐 예를 들자면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뭐 되게 이제 반조하는 듯이 이 한 컷으로 돼 있는 화면들이 쭉 이어지다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어떤 되게 이제 잔인한 그 점프컷, 타이트한 샷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놀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관객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앵글이나 샷으로 계속 뭔가 관객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한 방법인 것 같고 근데 감독님은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촬영 감독님이랑 로케이션 호텔을 이제 짤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어떻게 찍을지에 대한 의논을 하다가 한 군데 정해가지고 아 여기서 찍으면은 이번 시즌 다 찍을 수 있겠다 그런 데만 찾아서 돌아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접근 방식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감독님이 이제 키워 찍을 때는 한 시대 한 컷 모든 것들을 원신 넣고. 거의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촬영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보면서 예기치 않게 느꼈던 게 감독님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용의자 아내를 살해한 그 인물이 그 입원해 있는 병원이 전혀 병원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좀 뒤늦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구로사와 기요시 영화에는 꼭 인장처럼 감독이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만 실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세팅이 낳는 부조화나 괴리에서 오는 기묘함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큰 화면으로 봤을 때 또 한 가지 센세이션을 했던 게 물론 예전에 이런저런 경로로 접했을 때 좋아했던 장면들이라고 역시나 감독님도 언급해 주셨던 그 세탁기의 내부를 바라보는 카메라. 이 세탁기의 빈 그 공동을 그 구멍을 바라보는 게 이토록 영화적일 수 있나? 굉장히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고 단순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그 이상한 기운에 이번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연상을 했던 것은 그 영화사에 몇몇 변태 감독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정말 유명한 알프레드 히치콕이 사이코에서 배수구나 변기 안을 바라본다든가 그런 장면이라든가 또 코엔 형제가 블러드 심플에서 세면대를 익스트림 클로즈업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범죄 스릴러에서 작가들이
굉장히 어두운 구멍, 일상에 있는 음침한 구멍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인간의 어두운 꿈을 연결짓는 변태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90년대 그 일련의 포인 형제와 더불어서 그런 어떤 일상의 이상한 구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단연 좀 발군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이번에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하셨던 것처럼 촬영 기법 면에서는 롱테이크, 편집 기법에 있어서는 점프컷 이렇게 좀 큐어에서 많이 언급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시도를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감독님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정말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나는 미학인데 또 접목시키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간이 좀 커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사실은 뭐 일본 뭐 구로사기 시간들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뭐 경우에 이제 실종이라는 작품에 이제 다양한 신조 감독도 얘기를 해보면은 카메라를 한 대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촬영을 가면은 보통 카메라를 한 2대 정도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A캠, B캠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A캠 조금 넓은 걸 잡으면 B캠은 인물의 타이틀을 잡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근데 뭐 큐어 같은 작품은 진짜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찍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게 사실은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찍는다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플랜 B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찍을 때에 이렇게 찍겠다라는 게 오케이면 끝인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카메라를 많이 쓰는 편이죠. 사실은 이제 A캠, B캠, 뭐 C캠도 쓰기도 하고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면들, 뭐 예를 들면 경우의 수를 많이 두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여기 사방팔방으로 찍어가지고 편집 단계에서 이제 막 이렇게 놓쳐고 저렇게 놓쳐고 뭐 이런 경우들이 한국에 많이 쓰는 방식인데 사실 일본 영화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플랜으로 찍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담이 좀 커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그렇게 되면 편집에 건들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전주 갔다 오고 나서 문화규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들 나누고 나서 좀 영화들을 계속 봤는데 카메라 하나 가지고 찍는 거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카메라 하나 가지고 찍으면은 야외신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자연광이라고 하죠. 자연광을 좀 많이 살려서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메라 한 대 가지고 그냥 한 번 이렇게 찍으면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해가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매직아워라고 이렇게 버블리즈였다든가 이건 거의 한 20분도 유지가 안 돼요. 사실은 20분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20분 안에 찍지 않으면은 이게 다음날 와서 찍든가 아니면은 다시 두 번 테이크를 못 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한국처럼 이제 이렇게 뭐 되게 여러 각도로 여러 번 찍는 시스템에서는 20분 안에 찍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연광을 살리기보다는 조금 인위적인 조명을 쳐가지고 그걸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광의 느낌들을 좀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예비가 많이 없는 대신에 그만큼 되게 직관적인 어떤 로케이션 상황에서는 로케이션의 직관성 같은 거를 캐치하기가 되게 편한 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제가 구로사와 씨의 재능을 생각할 때 항상 가장 너무 신기하고 의아한 지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한 숏을 굉장히 엄격하고 치밀하게 구조한다라고 생각하면 계획적인 것을 상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구로사와 씨는 동시에 매우 직관적으로 숏을 꾸린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감독님이 좀 저는 좀 가끔 책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객 질문을 듣거나 하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때 그냥 감각으로 그랬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 영화의 굉장히 인상적인 오프닝 장면 해변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오프닝은 아니지만 제일 처음 마리아가 소개되는 장면에서 아주 오랫동안 해변에서 롱테이크로 전개되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가 감독님 말씀처럼 그날의 날씨와 그 해변의 로케이션을 보고 아 이건 그냥 롱테이크로 가야겠다고 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격함과 즉흥성, 직관이 공존한다라는 것이 구로사와 교시 감독을 생각할 때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화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가끔 이제 독립 영화들 보면은 좀 더 뭐 인서트 같은 경우는 독립 영화들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근데 그게 인서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되게 순간의 즉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대규모의 영화들은 이게 스태프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 움직이려면 사실은 되게 오래 걸려요. 여기서 여기 옮기는 것도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라서 되게 오래 걸리는데 사실은 조금 스텝이 좀 적은 것 같은 기동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자연 상태나 이런 것들에서 저걸 빨리 포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빨리 돌아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상업 영화 쪽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C팀이라고 해서 아예 그런 조그만 팀을 만들어서 그런 즉각성만 대응하러 다니는 팀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런 것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이 또 좋아야 되는 거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좋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좀 작은 영화들에서는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즉흥성 같은 것들이 발휘를 하기가 되게 좋은 여건이죠. 그래서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일본 감독님들이 좀 그런 것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순발력 같은 게 되게 좀 잘 가지고 있다는 느낌들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정말 인디 시네마 독립영화 작업에서는 우연의 작용도 그것 자체로 굉장히 영화적인 게 되곤 하잖아요. 이 큐어에서도 그 구로사와 키요시 감독이 신의21과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후반부에 이 타카베 형사가 친구와 함께 친구 이름이 뭐였죠? 친구인 마사토였나요? 그 친구인 정신의학자와 거의 이제 후반부에 타카베 형사는 마미야로 인해서 사실상 본인의 원래 상태가 아닌 상황. 지금 어딘가 구로사와 키요시 감독의 표현으로는 마음이 어딘가로 떠나버린 상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 대학 교정에서 걸어 나오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야쿠시 쇼지 배우가 뒤돌아서 걷는 장면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트렌치코트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처럼 표현이 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이상한 기운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 전혀 예정이 없었던 계획대로 전혀 예정되지 않은 어떤 이미지로 그러나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영화를 다시 봤더니 마치 정말 바람을 인위적으로 쓴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코트가 이렇게 흩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진정 영화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한 번에 오면 좋은데 안 오면은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 아 그런 순간을 일부러 기다리는 분들도 일부러 있겠네요. 기다리는 분들도 있죠. 알겠습니다. 관객분이 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연상호 감독님 영화를 보면 부산역, 서울역 그리고 또 일상의 공간이나 공공장소를 배경으로 공포를 다룬다는 점에서 구로사와 키요시의 영화 그리고 큐어와 유사점을 좀 보신 것 같아요. 혹시 연상호 감독님께서는 이런 일상의 공간에서 공포를 다룰 때 어떤 점을 신경 쓰시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옥 찍을 때 좀 큐어를 좀 많이 좀 더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룩이나 이런 거를 좀 큐어 같은 느낌을 좀 주려고 망원에서 좀 많이 쓰고 커트들 전환도 좀 길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마미야가 그뭐 바닷가에서 나타나서 되게 옥테이크 씬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뭐 지옥할 때 그 정진수 의장이랑 골목길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얘기한 장면 그런 것도 되게 망원 렌즈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되게 긴 그냥 커트 전환 없이 그냥 보여준다든가 그런 거가 있었고 지옥할 때도 지옥이 사실은 뭐 예산이 아주 넉넉하지
6부작이고 시간은 한 6시간 가까이 되고 영화로 따지면 한 영화 2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G가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로케이션이나 모든 걸 세트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되게 좀 어떤 게 큐어를 보면서 좀 분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찍을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자면은 앞뒤로 있는 박정자의 집 같은 경우도 마주서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원했던 샷들이 되게 어깨를 걸고 상대방 얼굴을 되게 마운렌즈로 되게 클로즈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뒤가 정말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좁은 집에서 로케이션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로케이션 보러 다니면서 계속 그것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벽을 떼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창문 같은 걸 열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 양옆에 공간 같은 거를 좀 확보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마미야라고 하는 인물에서 어떻게 보면 정진수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막 큐어처럼 막 이렇게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설명적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생각까지. 큐어는 상당히 불친절한 영화죠. 근데 이제 그 불친절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좀 배가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효과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특정 다수라고 하는 대중들한테 연출을 할 때 어디까지가 불친절함일까라는 기준을 사실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사실은 되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프로라고 하는 작품이 되게 좀 새롭게 보이는 것 같긴 있어. 마미아와 이 지옥의 정진수 의장의 약간의 연결고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캐릭터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형사 타카베와 살인자, 이제 최면의 주인공인 마미아라는 인물이 중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또 그 옆에는 제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사쿠마, 친구인 사쿠마가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로는 타카베의 아내가 있습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제 이런 인물들 중에 감독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특히나 재밌게 지켜봤다라고 하거나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쪽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마미아였을까요? 마미아가 되게 좀 무섭잖아요. 되게 무섭고 되게 마미아 그 연기한 배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보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배우 어떤 작품인지. 근데 큐어 이후에는 그렇게 또 아주 그런 인상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다행히 시선 마미아로 남아있는 마미아라는 캐릭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아무래도 감정이입은 야쿠쇼코지가 연기한 주인공 한테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강박들이 사실은 되게 요즘 현대인들이 되게 가지고 있는 꽤 20몇 년 전 영화이기도 한데 오히려 그게 그런 강박들이 좀 강화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사회에.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큐어라는 영화가 되게 좀 더 무섭고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큐어는 지금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봤을 때 더 섬뜩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굉장히 최면으로부터 끌어낸 무의식적인 차원에 자리한 그 은연주의 혐오라든가 증오의 감정이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더 심화되거나 오히려 만연해진 것 같은 오히려 더 일상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이 큐어라는 영화가 시간을 관통한다고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어떤 우연적인 전혀 의도하지 않은 효과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카베 형사와 아내와의 관계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를 내러티브 안에서 부각한 것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장르적인 관습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형사의 아내나 가족이
살인범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인질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관습에 더 다가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한 1995년쯤에 데이비드 핀처의 세븐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그 영화에서 기네스 펠트로가 만들어낸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큐어는 조금 다른 것이, 이 후미에라는 다카베의 아내가 마미아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카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나 강박이나 책임의식을 자극하면서 다카베로부터 무언가를 행동하게끔 짜여져 있다는 점에서 기요시 감독은 이 설정이 장르를 위배하는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괴이를 보면서도 그 두 부부의 관계가 좀 흥미로웠거든요. 이 괴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장르적 설정과 약간 또 별개의 자리에서 이 부부가 가진 감정적인 드라마가 한 요소를 또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감독님은 큐어의 부부 이 설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부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공의 스트레스나 강박 같은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이 아무래도 되게 제일 많이 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사회의 좀 기본 단위이기도 하고, 이게 인류애가 발현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관련돼 있는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나 어떤 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같은 거를 설명을 할 때 그 가족에 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되게 마지막에 저주변에 데려다주잖아요. 아내를. 네. 약간 안심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 감독님께서 네, 이게 당하지 않겠구나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속인 거죠. 나중에 너무 무서웠어요. 감독님은 속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종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감독님이 그런 장난꾸러기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네네. 관객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들을 사실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근데 저도 아까 절규라는 작품 잠깐 얘기했는데, 절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몇몇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되게 사실 되게 의외의 샷들이 되게 꽤 있었어요. 추적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뛰어내려버린다. 이런 거 다 보여준다. 뭐 귀신 나오는데 귀신이 이렇게 막확 뛰어내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감독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자기가 변태적이셔서. 관객들의 예상을 깨기 위해서 그런 걸 했는데, 나보고 이제 잘 도와줘서 자기 의도대로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뭐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만들어진 영화겠죠. 사실. 얘기가 나온 김에 감독님은 이 큐어란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마미아, 어떻게 보면 마미아의 후계자가 된 듯한 다카베의 모습, 마미아의 방에서 발견했던 이제 피가 다 빠지고 말라 죽은 원숭이의 형태와 비슷한 상태로 아내의 모습이 보여지고, 이후에 구로사와 교시 감독은 야쿠쇼 쇼지 배우한테 이렇게 디렉팅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진 굉장히 후련한 사람의 얼굴로 그 레스토랑에 앉아 있어 달라. 세상의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난 얼굴을 마지막에 하고 있어 달라라고 디렉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끝끝내 이 영화의 결말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는 확정을 좀 내지 못했던 편인 것 같은데요. 감독님은 마지막 장면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보고 인터넷 찾아봤어요. 뭐지라고 해서 누가 좀 해석 좀 해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작품은 이대로 놔두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실제로도 제가 그 큐어라는 작품을 꽤 너무 좋아하고 인상 깊어가지고 되게
되게 이제 좀 새로운 지금 봐도 좀 새로운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판권 문의를 좀 했어요. 판권 문의를 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제 그 판권 가지고 계셔서 분이 얘기했던 게 미국에서 이거를 리메이크 하기 위해서 문의가 왔었는데 유지 감독님이 거절하더라고요. 뭔가 그냥 이거는 그냥 이대로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전주영화제 때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관객들이 너무 이제 영화가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궁금증이 많고 하니까 감독님한테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감독도 아닌데 물어보는데 그냥 감독님이 너무 막 자기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걸로 약간 일관하시는데. 선문회를 보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얘기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재미없어지는 게 이 영화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여러 상상이 들잖아요. 그 전에 이 전도사면은 처음에 이거를 제목을 여기 원래 제목이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였는데 큐어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마미아가 전도사인 거죠. 그럼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흐릿하게 장막에 가려져 있던 그 교주, 그 사람 얘기도 너무 궁금하고, 맞습니다. 그 사람 얘기도 나중에 드라마로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안 하시려고 그냥 궁금한 대로 놔둬라 그냥. 그래야 이 영화가 좀 더 오래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죠. 그런 걸 매번 보다 보니까 확실히 약간 이게 뭐 불확실성을 품고 있으면 품고 있을수록 더 기억이 오래 남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요즘 이 원천 IP 원소스 멀티유즈가 대세인 요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프리퀄과 스피노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를 가진 작품인 거죠. 그리고 감독님이 지금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큐어의 원래 제목이 전도사였습니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전도사라는 제목으로 쓰고 찍고 편집까지 거의 다 했는데 95년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옴진리교에서 살인가스 테러 사건을 아침 출근길에 일어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좀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큐어라는 제목으로 바뀌게 됐고, 그래서 마침 또 관객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마미아는 어떻게 보면 자신과 좀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텅 비어버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타카베를 전도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전도사로 만들고자 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감독님 언급하신 것처럼 영화 후반부에 넌지시 드러나는 또 다른 앞선 교주의 그 존재까지 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전도사의 존재를 확실히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장르적으로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큐어가 아니라 전도사가 됐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분 중에 하나가 전도가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인데 별생각 다 했어요. 사실 뭐 나중에 그 뭐죠? 그 녹음 테이프 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뭐 그 비디오 테이프 막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제2호로에서 보여지던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링이라든가 비디오 테이프에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되게 호러같이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면이라고 하면 그래도 요즘 기준으로는 뭐 최면 학과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배우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이 몇 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악령이나 호러 같은 느낌들이 또 들다 보니까 마치 재물을 뭔가를 바치면은 뭔가 스며든 악령 그런 느낌들이 들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진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도쿄 소나타를 기점으로 확실히 변화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큐어는 지금 무로사와키 요시 감독이 굉장히 큰 일면을 차지하고 있는 호러 영화 감독, 스릴러 감독으로서의 명성을 만든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연상호 감독님이 생각하는 공포나 미스터리 장르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공포 장르에서 매력적인 요소들이 꽤 있죠. 사실은 뭐 하나로만 딱 규정짓기는 힘든데 확실히 제가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보다 보면은 그 일상에서 어떤 비일상으로 넘어갈 때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공감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늘 겪는 일상에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은 사실은 되게 공포스러운 비일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공포에서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 약간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해주십시오. 네, 여름밤에 큐어본 이후에 연상호 감독님께 듣는 무서운 이야기. 네.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있는데 집에 가다 보면은 벽이 있어요. 집에 큰 대로의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문이 안 있어야 될 위치에 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근데 그거를 맨날 제가 보거든요. 맨날 보는데 그냥 무심히 보다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문이 왜 달렸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옆에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나서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되게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 되게 샤시로 돼 있는 되게 그런 문들이 있는 거죠. 기이하네요, 정말. 기이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공포 영화에 딱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 열어보지 않으면서 굳이 열어보는 인간들이고요. 저는 열어봐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너무 애를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갑자기 사다리 또 올라가서 열다가 엉뚱하게 나를 참고라도 되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약간 아까 얘기한 뭔가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넘어가는 지점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보는데 저게 왜 계속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뭔가 비일상적인 뭔가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호러 영화의 되게 호러 장르의 되게 매력 같은 게 아닌가. 저희가 이상한데 문을 열어서 뉴스에 나오는 연상호 얘기를 보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나 언젠가 감독님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지금 퍼뜩. 그거 옛날에 그거 뭐 써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너무 시시한 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연관을 찾자면 조금 네, 엎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영화는 내내 일상적인 부분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후반부에 나오는 타카베가 드디어 마미야와 다시 조우하는 그 폐건물 같은 공간은 거의 환상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뜬금없고 초현실적인 공간처럼도 느껴지고. 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원래 뭐 하는 데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영화 하다 보면 일상적 공간하고 좀 비일상적인 공간을 로케이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뭐 이상한 데 그 제작팀 로케이션 팀이 진짜 이상한 데 잘 구해오거든요. 야, 우리나라 이런 데가 있어. 이런 데 되게 잘 구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진짜 저기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비일상적인 공간이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는 마치 그 장면에서의 마미야와의 조우 그리고 감독님이 아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전도되는가 하셨던 그 전축을 통한 전도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타카베의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장르극으로서의 이 살인마를 쫓는 형사로서의 하드보일드한 장르극의 의미도 강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심리극적인 성격을 더해간다는 점에서
그 공간의 선택 역시 절묘한 연출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독님께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좀 지겹도록 마미아가 반복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표 후기 중에 좀 짜증난다라는 후기를 많이 본 것이 마미아의 너무나 집요한 질문. 당신은 누구야?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구로사와 교시 감독이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계속 질문해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연결점을 찾자면 연사와 감독님도 돼지의 왕이나 또 저는 괴이나 지옥을 보면서도 인물들이 자신이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문제를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를 서서히 직면해 나가는 과정의 서사를 좀 추구하신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제적으로는 감독님께서 이 구로사와 교시 감독의 세계관 또는 큐어에 있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신 지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마미아가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누구야? 당신의 얘기 듣고 싶어. 거기에 대답을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이게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근데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비슷하겠지만은 어떤 무언가로 인식되어지는 자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래도 연상호가 영화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연상호의 영화로 인식되어지는 제가 있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아까 여기 마미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문에 좀 안 걸려들려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분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류가 필요하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분류, 그러니까 뭐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되게 들어요. 요새는 주변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이게 옛날에 제가 돼지왕 할 때 돼지왕이라는 작품 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 학원 폭력 그런 거 되게 많이 들은 게 있어요. 네. 이제 그 학원 폭력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되게 높잖아요. 자살률이 되게 높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생들한테 학교 생활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거의 집에 가도 뭐 밤에 늦게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게 뭐 가정 생활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학교가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의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아이덴티티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나라일수록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학교 생활이 한 40%요, 가정 생활이 한 30%요, 다른 무슨 동호회 시간이 몇 퍼센트 되고 하니까 이 모든 세계에서 다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일을 되게 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당연히 일로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개인적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집에 가면 또 이제 가장이 아빠고 혹은 남편이 있고 이런 아이덴티티가 다들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되게 잘 해놔야지 사실은 뭔가 이렇게 에러가 안 생기는데 너무 하나의 세계관만 가지고 있으면은 금방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마미아 얘기가 사실은 좀 그런 게 있는 거지. 야, 네 얘기를 해봐. 네 진짜 누구는 뭐지? 자꾸 이 사람한테 뭔가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되게 강요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이제 그냥 너무 체면버리기 쉽고 파괴되기 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파괴되기 쉬운 상태라는 말을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저도 좀 덧붙이자면 결국에는 이 영화가 표현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들이 조금 축약하자면 전부 사회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또 연사와 감독님이 건드리고 있는 주제도 결국에는 이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억압의 상태 그리고 금기에 대한 욕망을 이 영화가 또 실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에 대한 완전한 반대급부로서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의 마미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관객분께서 텅 빈 세탁기는 타카베를 의미하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처음에는 마미아를 각본 단계에서 디렉팅 단계에서 내내 텅 빈 존재로 묘사를 했다고 하고 텅 빈 세탁기라든지 또 이 영화에서 최면의 소재로 쓰이는 흔들리는 불, 흐르는 물 같은 또 추상의 물질들을 추상의 형태를 마미아에 좀 대응시키려고 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회적인 정체성으로부터 계속 풀려나는 과정에 있는 타카베도 결국은 그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어를 보고 나면 저는 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영화들은 우리와 사회가 분리되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좀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뭐 항상 특별한 상태라고 하는 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상태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 녹아 들어있는 상태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편안한 상태인데 사실 특별해지면 특별해질수록 사실은 좀 되게 위험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인 것 같은데 뭐 되게 그 마미아의 뭔가 이게 그 아이덴티티를 되게 강요하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부서지기 쉬운 상태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놀랍게도 어떤 관객분이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그런 분은 화재든 비상시에 탈출하는 문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분도 뜬금없는 곳에 문이 있어서 건물주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근데 탈출하는 분이 한 5m 뛰어내리면 다리 꼬일 것 같은데. 혹시 그 안쪽에 사다리가 구비되어 있는 거? 그럴 수 있겠다. 이게 한여름밤의 미스터리는 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큐어 몇 번 보셨나요? 제가 조금 좋아하는 영화들은 좀 거의 콘티를 전체적으로 다 외우거든요. 콘티를. 숏 바이 숏으로 보시면서. 네. 큐어가 거의 그런 정도에 근접할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뭐 진짜로 이렇게 약간 너무 많이 본 영화들은 다음 장면들이 진짜 다 생각이 나는데 거의 큐어도 그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그 전국영화에서 봤는데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게 이제 극장에서 와서 그런지 되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게 보이고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그런 영화들이 사실은 흔치 않은데 좋은 영화들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뭐 박하사탕 이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주말에 박하사탕 잠깐 틀어놨는데 좀 보다 말아야지 하고 틀어놨는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감독님이 중간중간에 자주 언급해 주셨던 작품 중에 절규라는 구로사와 기요시 영화도 있습니다. 큐어, 회로, 절규 이렇게 이른바 절망 3부작으로도 불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큐어를 처음 보신 관객분들 그리고 구로사와 기요시의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망 3부작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어디서 찾아요? 그게 제가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참 힘들어서 절규에 귀신 나오거든요. 네. 진짜 무서워요. 귀신. 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 나와요. 큐어는 호러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대놓고 귀신 나오는데 진짜 그런 표정의 귀신은 처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 절망 3부작을 만들었던 감독이 사실 오늘날에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스파이의 아내라든지 사실은 훨씬 더 인간성을 좀 더 긍정하고 약간 어떻게 얘기하면 희망에까지도 가닿는 작품들을 로사오 교시 감독이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큐어는 이 감독이 전성기로 향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가장 베이스먼트라고 할까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지하실 같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음침하고 진비한 것들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가 지금 봤을 때 더 좋은 이유는 그 25년 사이에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현재 진행형에 진화하고 변화하는 작가라는 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나토 가나에라고 하는 그 일본의 여자 소설가죠. 이제 뭐잘 아는 고백이라고. 네, 고백. 고백의 원작자이기도 한. 일본에서는 이게 좀 엔딩이 좀 뭐라고 그 용어가 있는데 좀 엔딩이 좀 다크한 그런 거에 그런 소설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무라사기 교시가 미나토 가나의 소설로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네. 속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아오이로 나와요. 근데 그것도 되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어떻게 찾아보시죠? 네. 어디선가? 속죄라는 5부작 드라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요. 그러면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연상호 감독님께 감독님 어떤 영화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계획 있으신지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관객분들께 끝 인사해주시고 뭐 소식도 잠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열심히 여기 정의라는 작품 후반 작업 하고 있고요. 또 새로 들어가는 시리즈 지금 이제 또 프리프로덕션 열심히 하고 뭐 지옥도 지금 지옥 시즌 2또 이제 좀 만화로 먼저 나올 것 같은데요. 만화 작업을 지금 이제 대본 작업 거의 끝나서 이제 조금 만화 또 다른 거 연장한 게 있어요. 이제 규칙에서 가랑 그거 이제 끝나고 바로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평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